자, 그럼 저희도 시작할까요? 네, 인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에서 3월 저희가 지난주까지 강의를 진행을 했고, 지금 새로운 또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커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같이 할 정도로 해야 될 게 이제 굉장히 좀 많아지는 그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저희 제자들이 많이 해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훑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출제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조금 더 확장하는 생각의 사고를 넓히는 이 시기인 것 같다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3월에서 6월은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3, 4, 5, 6 길긴 하지만 생각보다 짧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일단은 교재는 기출 지금 문제집 구매를 하셨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기출 문제집을 진행을 하는 그 선생님들의 그 보면 이제 상관 학원이 있을 거고 문제편과 해설편인데 생각보다 두꺼워요. 두껍다는 건 저희가 주제별로 계속 내용을 엮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서 음형 처리된 부분들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메인 특강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등은 중등, 초등은 초등,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서브 특강이라고 해서 신강로 테마 특강은 선생님들이 그러면 제가 보니까 1, 3월에도 강론 끈기 뭐 특강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아요? 뭐 이렇게 또 많이 물어봐요. 저희가 물론 1, 2월 달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따로 혼자 강론도 찍었거든요. 그거랑은 다르고요.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건강장애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은 교수님 의사소통 장애학 교육이 이제 3판이 나오거든요. 그 3판의 내용에 따라서 그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지금 제가 또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게 특수교육 평가라고 해서 또 다른 강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업 중에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특강으로 한다든지, 그건 이제 중간중간 이제 책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1, 3월에 했던 강론 특강과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특강은 저희가 1, 3월에 중간중간 찍었는데 조금 더 제가 보충할 강의가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 아마 다음 주까지 보충적인 자료들을 이제 다 찍으면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특강이 예정이 되어 올라갈 거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아니고 4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만 또 이 학원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강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교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진행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장특법도 조금은 기간이 걸려서 4월 정도에 저희가 생각을 하시고 특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뭐 수강생 혜택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은 3, 6월에 해당하는 강의 계획은 따로 없었나요? 전체적인 거 말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일단은 커리를 혹시 확인을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각각 주스마다 장애 영역들이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서, 두 번째는 자폐인데 이게 저희 기출문제 순서거든요. 목자 순서니까 혹시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기출문제집에 보면 목자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하다 보면 그 주차에 다 끝낼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문행 파트를 보면 한 주밖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한 주 갖고 될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이거 한 주밖에 생각하지 않지? 라고 또 의아해 하실까 봐. 그래서 저희가 1주에서부터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꼭 그 순서의 영역에 따라 진행하진 않고 융통성 있게 더 빨리 진행되는 장애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참고로 이제 5, 6월
달을 좀 앞서긴 하는 것 같지만 5, 6월 달도 8주 과정인데 이제 선생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신 게 "좀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중간중간 보강을 좀 채워서 8주 과정에 해당하는 걸 6주에 끝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주수가 3, 4보다는 많은 양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양은 다 채워 드리니까 선생님들은 또 참고로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안내를 해 드리면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 드려요. 그러면 기본 개념은 1에서 3월에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심하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어차피 심하라고 하는 건 기본의 반복에 플러스 조금 더 부가적인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 설명이라는 건 결국 제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들 들어갈 거고요. 프린트물 통해서 심화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 심화 자료도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많은 게 있고요. 영역에 따라서 또는 영역에 따라서 이 기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서나 자폐는 최근에 그 신강론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재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문행 파트에서부터는 또 프린트의 양이 상대적으로 또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프린트의 양에 따라서 강의의 내용의 그 양도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정서와 자폐는 그만큼 좀 내용에 편안하게 다가갈 영역이니까 선생님들이 꼭 예습 복습을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및 확장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기출 문제집 안에 두꺼운 내용들이 계속 주제별로 반복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제별로 반복이 되는 게 페이지 1페이지에 있던 내용이 5쪽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1페이지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문이 나올 때 자세히 분석을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생님들은 이 문제가 뒤에 나올 때는 그때 처음의 뜻보다는 조금은 자세히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또 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A, B, C에도 나온다면 A 파트에서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하기 때문에 B, C에 똑같이 나올 때는 이런 근거여서 이게 답이었죠? 아까 설명해드렸죠?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가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거에 대한 또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제를 또 보다 보면 시험 문제 전형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도 있을 거고 서답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중등 전공에 해당하는 논술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해서 틀렸죠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지만 특히 이제 중등 논술은 최근에는 전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선생님들이 중등 논술이 사라지고 서술의 형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논술의 형태는 저희가 자세히 분석하진 않고 이런 키워드로 서술형은 이렇게 바꾸면 정답을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라고 하는 흐름으로 논술의 형식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13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는 서답형 위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답형 위주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답을 쓸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파트에서 정답이 있고 똑같은 문제지만 B에 따라 정답이 있을 때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건 수정이 되고 어떤 건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하고 분석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뭐 나중에 정답이랑 같이 연계해서 보실 때도 A에 있던 정답하고 B에 있는 페이지 틀린 애가 아니라 제가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달 전부터 미리 다 핑퐁 왔다 갔다 했었는데도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A에는 수정했던 부분이 B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지문을 이제 분석하는 거고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출제자의 관점으로 계속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서 내가 문제를 내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될까? 이 지문은 어떻게 확장이 될까? 이건 이제 제 기준에서 확장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은 나중에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 선생님이 이렇게 A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B로 나오면 어떨까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계속 초인지를 발휘하셔서 확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 이제 세 번째를 제가 추가적으로 했어요. 세 번째를 해드린 이유가 이제 주변에 건너 들으면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또 실제 제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보시면 요즘에 좀 답을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의견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답을 작성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외웠던 암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핵심 키워드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의 답을 제가 일일이 걷어서 피드백 해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답안 작성 요령 안내는 일단 제 해설지에 근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해설지에 보면 꼭 또 서진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 가지 책만 언급한 내용은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정답이 5개 이상은 복수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게는 10개 이상. 그래서 교수님들은 사실 문제를 출제할 때 틀리게 내려고 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10 몇 가지 정도까지 다 열어놓고 최대한 근거를 다 끌어서 모아서 채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서진 선생님 이것만 정답이었어라고 하는 것에 단정은 짓지 마시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보편적인 강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안에서 정답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또 이제 정답을 체크를 해드릴 때 강사 선생님들마다 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다르다라는 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교수님들도 번역했던 뭐 배웠던 책들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사 선생님마다 약간 논란이 있던 것은 누가 맞다 틀리기보다는 제가 본 책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A라는 근거에서 설명해 드리니까 이렇게 답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안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맞다 틀리다라고 계속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이 부분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답안 작성할 때 제 해설도 이제 같이 띄워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한 문제 보고 하나 해설하고 한 문제 보고 하나 해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답을 쓰는 게 힘든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단답형은 뭐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잘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례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가로놓기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기준에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내용들만 답안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안이에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또 여기서는 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줘요 라고 또 뭐 이리 하실까봐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딱 각자 보시되 선정된 문제만 위주로 제가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에 팁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2가지로 저는 이제 정리해서 드릴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 위주로 설명해 드릴 거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좀 길게 작성을 하고 싶다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좀 쓰세요라고 하는 걸로 2가지 방식을 할 건데 공통적으로 이제 자신이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앞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 내가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쓸 건지 아니면 그게 불안하면 근거를 찾아서 길게 서술을 할 건지 그런데 대부분 2번째 방식으로 쓰신 분들은 초등은 좀 칸이 여유가 있어서 상관이 없으신데 중등 선생님들은 답을 작성하는 칸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칸에 있어서 글자 크기도 나중에 고려를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 점수는 일단 핵심 키워드 위주로 채점된다고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 2가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PPT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PPT.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랑 프린트 지금 받으셨잖아요. 물론 이제 기본 교재도 같이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준비에 문제편은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 해설편에 기본 내용들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설편을 쭉 같이 보시면 정서민 행동장애 정의라고 하는 이론편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설편에 이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도식화는 저희가 또 기출문제 첫 페이지에 있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론 설명은 해설편, 알아두기라고 하는 것에 있을 거고요. 이론편은 알아두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전체적인 도식화를 보잖아요. 전체적인 도식화는 문제편 앞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펴보세요. 문제편의 도식화 앞 페이지 피시고, 해설편의 알아두기라고 하는 것에 페이지를 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심화 자료 두시고 좀 복잡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식화를 볼 때는 문제편에 있는 앞에를 쭉 선생님들이 훑어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보면 받으신 자료에 1, 3월에 강의를 들었던 도식화, 그리고 PPT 자료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도식화가 바뀌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1, 3월에 들었던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은 굳이 도식화, PPT 자료를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되고 기존의 거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도식화도 세로편도 있고 가로편도 있고 PPT 자료도 있는데,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이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도식화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식화를 설명을 할 때는 이 전체적인 이 도식화는 문제편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처음에는 같이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PPT 자료 한번 볼까요? 라고 한다면 정서 및 행동장애 문제편 도식화 이렇게 펼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이제 이론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론을 들어가면 해설편에 있는 기본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고,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또 심화 자료 한번 볼까요? 할 때는 또 심화 자료 보시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것과 이제 자폐는 계속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도 공부를 굉장히 또 흥미있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재밌지요? 공부해본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쉬운 건 누구나 쉽고 다 맞는 거니까 항상 어려운 영역에 선생님들이 또 문제 분석하거나 패턴들을 익히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도식을 설명을 해드리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바로 이제 한번 볼까요?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해서 저희가 정의 및 분류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정의가 분류랑 똑같네라고 하는 느낌을 이제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책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느끼실 거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서 및 행동장애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면 윤점영 교수님 외에 쓰신 강론인 정서 및 행동 장애와 교육이라고 하는 그 3판 나왔던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론에서 주로 이제 기출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책을 위주로 자료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정서 및 행동장애 박명애 이호신 교수님 외에 쓰신 또 강론이 있습니다. 그 강론을 이제 짜집기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및 분류는 이승희 교수님이 또 출간하신 정서 및 행동장애 개론이라고 하는 또 이제 용어는 그거지만 강론인 거죠. 그런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책이 조금은 변화가 되고 달라진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DSM-5라고 하는 버전을 저희가 공부를 할 때에도 번역의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걸 외워요?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거 주어지든 정확하게만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책 내용이 달라요. 이걸 이제 앞으로 수십 번 들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거든 나는 정확하게 한 가지만 기억을 해서 쓰면 다 정답으로 채점이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 나한테 쉽게 다가오는 것들 위주로 암기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및 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책이 다른 건데, 우리가 보는 주책인 윤정념 교수님 강론에 의하면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라고 했을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DSM-5에 대한
설명들도 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윤점열 교수님 책은 정의와 분류를 따로 얘기를 해서 분류적인 측면에서는 또 정신의학적인 분류라고 하는 것 플러스 교육적 분류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이승희 교수님 책을 공부할 때는 이꼬르, 즉 같다라고 하는 측면 두 가지로 제가 강의를 앞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은 1, 3월 때보다는 내용이 복잡하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정서및 행동장애 판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기출문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모든 정서및 행동장애 강론에는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그림이 항상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볼 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연결해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는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우리가 1, 3월에는 다르게 저희가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범주를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는 단일 모델, 두 번째는 복합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단일 모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 심리 역동적 모델, 인지적 모델, 행동주의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이지만 복합적인 모델은 이 모델들이 섞여져서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일 모델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복합 모델에 대한 용어들, 설명들도 강론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프린트를 통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정서 및 행동장애 하위 유형 및 교육, 하위 유형은 DSM-5. 그러면 정신장애 진단 편람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만든 책이냐.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쉽게 교수님들이 만든 책 하면 특수교육학 장애 전공처럼 의사들이 만든 책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의사들의 관점은 결국 임상적인 여러 사례의 아이들을 보니까 이러한 아이들은 품행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책, 아니면 적대적 반항장애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적어놓은 책이 DSM-5인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왜 이 내용이 포함돼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쓴 관점의 책이 아니라 의사들이 만든 책의 진단 기준들을 저희가 그냥 이런 사례들이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DSM-5를 공부할 때는 왜라고 하기보다는 한글을 공부하는 자원모음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 유형에서는 그런 진단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의사들이 만든 책 진단 기준은 이런 사례를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아이들에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적인 방법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저희가 큰 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제 도식화가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이제 구체적인 도식화에서 정서 및 행동장애 법적 정의, 임상적 정의,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정의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적인 기준 5가지를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정의, 혹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정신분석학, 즉 DSM-5에 관련된 그럼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교육적인 정의는 교사들에 의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심하니까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적인 정의는 교사들에 의한 관점이니 우리 정서 및 행동장애를 바라볼 때도 너는 정서 및 행동장애 이렇게 단정 짓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왠지 외제어갈 것 같은데 내연화의 특성을 보이는 것 같아. 항상 우울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특수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했을 때 교육적 정의, 교사들에 의해서 장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선별과 연결해서 선생님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선별 안에서도 선생님들은 그냥 가서 빨리 의사들한테 가서 진단받아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따라다니는 게 의사들한테 의뢰하기 전에 효과적인 교육적인 중재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 플러스 의뢰전 중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상적인 정의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사의 선에선 벗어나고 어머니 의사한테 가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그러면 DSM-5에 근거해서 얘는 품행장애입니다. 이 아이는 불안장애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진단병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역시 특수교육 평가에서 들어봤던 장애 진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게 여기는 임상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법적 정의는 꼭 우리가 장애 진단인 품행장애 혹은 불안장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범불안장애 진단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부모가 의뢰를 해요. 부모가 교육장 교육감한테 의뢰하고 의뢰받은 교육장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이제 적격성에 부여받는 아이들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 정의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적격성을 부여받는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꼭 법적 정의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건 배경 지식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실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정의들도 교사들은 환경적인 것과 연결해서 아이들을 바라보기도 한대요. 이 아이가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진단은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문제행동 빈도가 잦는데 강도도 굉장히 심각해. 그리고 오랫동안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 라고 해서 아이들을 판단할 때 이 네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보고 정서 및 행동장애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분류 같은 맥락이기도 한다 혹은 다르게 본 책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주 강론인 윤정념 교수님 책에서는 정의는 그냥 특수교육 대상자 법적 정의로 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류는 의학적인 분류, 교육적 분류. 그럼 교육적 정의 앞에서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내재화의 위험을 보이는지 외연화의 위험을 보이는지 그럼 내연화라고 한다면 우울, 불안, 위축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아이들이고요. 외연화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반항행동,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혹은 품행장애 이런 아이들의 특성들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내재화 혹은 외연화 혹은 선생님 내재화를 내현화라고 해도 되고요. 외현화를 외재화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썼어요? 라고 하면 그냥 책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책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어 썼으니 용어는 선생님들이 내재화, 내연화, 외연화, 외재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두 가지 범주는 결국 효과적인 장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주로 뭐 낙인을 줄일 수 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고 단점을 보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해서 장애의 공존, 동시 발생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가 심화까지 들어가 보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의와 분류 책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도식화대로 내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도식화대로 그냥 그대로 바라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할게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들은 두 가지 버전으로 받아들이되 계속 내가 혼란스러우면 그냥 도식화대로 흐름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의와 분류를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판별 절차라고 하는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맞아요. 정서 및 행동장애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별의 과정이지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는 의뢰전 중재라고 하는 것이 중간중간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의 배경적인 지식들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약간 흐름을 설명해 드리면 교육적 정의 혹은 교육적 분류 같은 말로 볼 때 교육적 정의, 교육적 분류에서 여기 있는 다관문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진단 받기 전에 효과적인 교육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선 중간중간 의뢰전 중재가 굉장히 교사들의 역할에서는 중요하다. 그럼 의뢰전 중재 들어보셨잖아요. 뭐예요? 누구나 입증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효과적인 교육, 교수 방법을 써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고 했어요. 단일 모델도 있고 복합적인 모델. 그럼 이제 우리는 단일 모델 측면으로 쭉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 단일 모델이라고 하는 5가지, 즉 신체 생리학적 모델, 그리고 심리 역동적인 모델, 세 번째 인지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정서 및 행동장애로 나타나는 건 이 아이의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적 요인, 내적 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뭐 유전적인 거, 기질적인 거,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각각 이 아이가 시기에 채워야 되는 정서 심리의 상태가 너무 과하거나 부족했을 때 성격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아이의 사고에 대한 거, 그래서 초인지의 결함을 보인다든지, 혹은 이 아이가 인지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다 이 아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적 요인, 내적 변인이라고 이제 주로 살펴보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행동주의와 생태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행동주의와 생태학적인 건 결국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건데요. 행동주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만 이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것은 주로 부적절한 학습을 배우면서 관점으로 포인트를, 행동의 변화를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생태학적인 모델은 그냥 말 그대로 환경 자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둘러싼 가정이나 학교 자체가 정서 및 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라고 하는 걸로 큰 틀은 일단 잡으시고, 외적 변인 이렇게 이제 잡으시고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신체 생리학적 모델, 생물학적 모델, 결국 의학적인 모델인 거잖아요. 타고난 성향, 그리고 타고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놀라울 정도로 엄마 아빠를 많이 닮으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경호 어떻게 아빠는 안 닮고 저만 100% 닮았는지. 그래서 아빠랑 얼마 전에도 같이 갔는데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우리 경호 얼굴 한번 보고,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우리 경호 얼굴. 왜냐면 정말 똑같이 안 생겼고, 아니 똑같이 생기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변화시키는 기미도 보이지도 않아요. 저의 100% 유전,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탓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전이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기질은 또 저를 안 닮았어요. 그건도 아빠를 또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타고난 성향, 이러한 기질들은 아이의 내적 변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인을 이제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기질적 요인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건 순한 기질이다, 더딘 기질이다, 혹은 뭐 까다로운 기질이다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행동 억제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럼 이렇게 기질을 나누는 것들은 어떠한 곳에서 순한 기질이야? 왜 어떠한 아이는 더딘 기질이야? 해서 그 분류한, 학자마다 분류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중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물치료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전문가에 의해서 중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 안에서는 아이가 얼마나 행동의 변화가 잘 나타났는지, 약물을 복용한 후에 부작용은 있는지 없는지 관점으로 볼 건데, 사실 이론적인 내용들을 볼 때는 정의도 있고 원인도 있고 평가하는 것도 있고 중재하는 방법들도 강론을 보면 나오는데,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즉 기출과 계속 이제 맞춰서 공부한다 보면 이런 개념적 모델은 원인하고 중재 안에서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각각의 정의도 보시고 원인도 보시고 중재도 보지만 평가도 있을 건데,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원인하고 중재만 공부해서 그 내용을 확장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심리 역동적 모델, 정신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 이건 계속 선생님들이 정서와 연결을 하시면 돼요. 정서, 심리, 아니면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감정. 이건 그냥 실질적으로 내가 화를 잘 참는 사람인지,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두려움이 있는 건지, 고집이 엄청 이제 하지 말라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다는 끝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고집이 있는 사람인지, 이러한 성격들이 이제 고집, 두려움, 화를, 이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채워야 되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구강기라든지 남근기라든지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았을 때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뭐 두려움,
화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은. 그래서 이러한 정서, 감정을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하는 방점을 보면 결국 정서 교육, 안 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순화시켜주고, 그리고 집단 안에서도 이 아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중지하는 방법으로 들어갈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심리극, 심리치료라고 해서 상대방과 역할을 바꿔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과 연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리 역동적인 건 계속 감정,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화, 분노, 우울, 불안 이런 감정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한 감정들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채워져야 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지주의적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건데요. 참고로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사회인지 이론 처음 들어본 건 아닐 것 같고요. 사회학습, 이꼬르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인지주의적 모델,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행동주의 모델 안에서 사례가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희가 보는 주 책의 특수교육학에서는 주로 이 사회학습 관점은 인지적으로 포함해서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모델에 따라서 포함 관계는 다를 수 있으나 특수교육학에서는 사회인지학습을 즉 관찰학습을 인지적인 관점으로 포함해서 보고 있어 라고 하는 배경 지식들을 이제 앞으로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건 선생님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A라는 집단은요 굉장히 범죄가 많이 있고 폭력적인 행동들이 많은 집단이고 B라고 하는 집단은 굉장히 온순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규칙도 잘 지킨대요. 그러면 A라는 집단과 B 집단 중에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요? B 집단에 있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교사라면 B 집단이면 좋겠죠. A는 힘들잖아요. 이게 사회학습이거든요. 결국 보고 듣고 배우는 거, 보고 듣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나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은 폭력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주로 A라는 것의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지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왜 유튜브를 보는 게 싫어하고 텔레비전 보는 거 싫어할까요? 저도 요즘에 경우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좀 그걸 연습시키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습관 들이는 거. 왜 이게 안 좋을까요? 재밌잖아요. 왜 안 좋을까요? 왜 텔레비전, 유튜브 왜 바보 상자라고 하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보고 끝인 거예요. 얘가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보고 대화하는 건 굉장히 좋대요. 왜냐하면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파악하면서 주는 건 계속 생각하고 초인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고 끝인 거는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는 즉 메타인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각 자체가 결함 즉 인지, 사고, 생각이 아예 없어가 아니라 초인지를 사고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여. 그럼 초인지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에게 초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속으로 생각하는 내적 언어,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 큰 틀에서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초인지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해도 선생님이 옛날에 무슨 얘기 했었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듣고 있지요? 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고, 대안적인 사고에 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과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인지 왜곡은 부정적 생각 아니면 비합리적인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생각은 하지만 그걸 결국 부정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 이제 이런 각각의 결함들을 중재와 연결을 할 때에는
사회학습 관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 주변에 오히려 폭력적이고 나쁜 행동하는 거에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 그럼 바람직한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바람직한 행동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보여주거나 영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디오 모델링도 보여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라고 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인데 이번에 여기서 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쉽긴 하지만 왜 중요하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해서 저희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훈련도 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사회. 항상 들어가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역시 우리에게 지도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인지 왜곡에 따른 중재 중에서 분노 조절 훈련이 있어요. 분노 조절 훈련은 자기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화를 참을 수 있도록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분노 대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따라다녀요.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술 훈련이 들어간다든지 분노 조절 훈련이 들어가는 건 큰 틀인 거예요. 큰 틀. 아, 화를 참는 기술인 거구나. 아, 사회적 기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도하는 기술. 그때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할 수 있는 거지.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분노 대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가 교재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게 있어요라고 참고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학자마다 약간은 그 유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와이너의 귀인 이론이 주로 강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위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결국 어떤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했던 행동들 중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거를 네 탓이냐 내 탓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는 한번 살펴볼 거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헷갈려지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인지적 재구조화라는 용어도 또 들어볼 거거든요. 인지적 재구조화는 그냥 하나의 용어예요. 굉장히 폭넓은 용어고요. 그럼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는 거를 인지적 재구조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예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걸로 시험 문제는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잘못된 학습에 기인된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건 스키너의 이론, 뭐 조작적 조건도 있고 고전적 조건도 있고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행동 수정에서 들어봤던 용어들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기출 용어에서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이 아이가 잘못된 학습에 기인된 결과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친구들이 나를 쳐다봐 주네. 수업 중에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건 잘못된 건데 친구들이 소리 질렀더니 쳐다봐 줬다고요. 아, 나는 앞으로 소리 지르면 친구들이 쳐다봐 주구나. 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마시고 그런 이미지를 보시면 되고, 이러한 아이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행동수정 기법은 이제 저희가 자세히는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2주 후에 행동수정 기법뿐만 아니라 응용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걸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저희는 행동수정 기법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넘어갈 거고요. 사회적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감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네요 라고 하는 정도로 들어갈 거고, 학습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정서 및 행동장애에서는 주로 정동수법 혹은 뭐 예를 들어 체계적 둔감법 혹은 뭐 실제 상황 탈감법, 이런 것들이 다 행동주의 모델에서 나온 중재 방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공부를 저희는 포인트를 더 두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생태학적인 모델입니다. 도식이 너무 길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어도 선생님들이 계속 머릿속에 상기를 하고 빨리 문제 풀고 싶잖아요. 사실은 다 압니다.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생태학적인 모델, 환경적인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브로펜 브레너의 이론인데요. 이 이론도 약간은 제가 알기로는 개념의 설명들이 책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학, 우리 기준에서는 미시체계라고 하는 이 소구조가 결국 아이가 주로 머물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랜 시간 머무는 환경들, 중간 체계,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그 뭐 오랫동안 머문 시간 안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거, 외체계는 아이에게 이제 간접적인 영향인 거잖아요. 주로 머물고 있는 환경이 아닌 지역사에 있는 기관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거시체계가 있을 거고, 시간체계는 시간이 자라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로 이미지를 그리면 되고, 계속 공부는 책에 있는 대로 워딩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애착과 훈육을 따로 놓았는데요. 이건 다 유특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들은 사실 안 나온다라고 하기 단정짓기보다는 이게 일반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론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일반유화랑 연결해서 기출이 출제가 됐어요. 유특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특 선생님들이 일반유화에 있는 설명하는 걸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책에서는 이 정도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언급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재 관련해서도 책은 이렇게 써놨지만 저희는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태학적인 모델의 중재는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뭐 내일 배우겠지만 가족과 아니면 뭐 지역사회와 연결된 중재들은 다 우리가 큰 틀의 생태학적인 모델의 중재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럼 왜 이렇게 넣어놨어요? 라고 한다면 역시 책에 있는 대로 도식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정서 및 행동장애 교육인데요. 불안장애에서 5가지 영역을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서 분리불안, 범불안, 뭐 일반화된 불안장애, 공황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적 불안장애 혹은 사회적 공포증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세부적인 진단 기준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불안 기준, 여기 나오는 불안장애 진단 기준을 공부할 때는 제가 설명해드린 위주만 체크해서 보셔도 문제 푸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A, B, C, C에서 6가지, 8가지 이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 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당연히 저는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때 임용에 있어서 불안장애는 그 정도까지는 키워드가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서 저도 다는 아니고 체크만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러한 불안장애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행동주의 모델에 포함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불안장애 아이들만 지도하는 건 또 아니구나. 그냥 역시 책대로 가다 보니 불안장애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들만 대표적으로 놓은 거지, 때에 따라서는 다 개념적 모델과 연결될 수 있는 중재 전략이구나 라고 하는 배경 지식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기출에 다 연결되었던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참고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체계적 둔감법과 실제 상황 탈감법, 실제 상황 둔감법, 실제 뭐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19년도 유아 이전에는 굳이 구분할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책에서는 뭐 같이 이렇게 봤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19년도 유아는 약간은 분리시켰으니까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볼 때도 많이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 센스 있게 이때는 둘 다 상관없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양분해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걸로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체계적 둔감법과 실제 상황 둔감법은요, 저희가 객관식 문제를 풀면 다 행동주의 모델로 나와요. 그걸 포함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체계적 둔감법과 실제 상황 탈감법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드린다는 게 결국 기출 문제를 보면 포함시켜서 맞는 정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해 드린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여기서도 그냥 저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만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초신체 기능장애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체크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우울장애는 나온 적은 사실 세부적으로 객관식 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요즘의 흐름상 우울장애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용어,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주요 우울장애가 기출에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볼 거고, 또 이러한 주요 우울장애 플러스 과거에 있었던 뭐 기분 부전 장애라는 게 있어요.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객관식까지 풀다 보면 선생님 이거 기분 부전 장애라고 답은 되어 있는데 지속성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은 DSM-4 TR이냐, 5냐 이런 버전에 따라 정답이 약간씩은 달라요. 근데 계속 저희는 5 기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더라도 선생님 5에서는 이렇게 정답 써야 돼요. 4TR 할 때는 이거였어요 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우울장애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요. 양극성도 이런 게 있네요 라고 하는 점검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걸로 이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 진단 기준 다 해서 얘는 양극성이면 이렇게 진단할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교육적인 측면과 연결되는 것만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다릅니다. 왜냐? 현장에서 품행장애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실질적으로 품행장애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거짓말도 엄청 잘하고요. 속이는 것도 잘하고요. CCTV 없는 곳에서 CCTV 없는 곳에서 또 어떻게 잘 알아서 거기서만 또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있는 아이들을 품행장애에서 많이 접해보기 때문에 그런지 시험 문제에서 품행장애 진단 기준은 세부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A, B, C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적대적 반항 장애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만약에 임용 공부에서 뭐 개념적 모델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외우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품행장애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 다 외워야 되는 거 양이 많으니까 잘 외우기가 힘든 아이들은 이렇게 진단 기준 중에서도 처음부터 불안장애 외우지 마시고 잘 이제 선별해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이 품행장애 아동은 선생님 혼자는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지역사회와 체계들, 환경들과 연계해서 중재한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예요. 부모 훈련에서부터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들은 다 생태학적인 또 중재와 연결해서 저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이 아이들만을 위한 중재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해서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성이라고 하는 A1, A2 진단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부주의에 해당하는 9가지,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 해당하는 9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주의 우세형을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을 판단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복합형 아이들을 판단을 하려면 이 진단 기준을 기억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심화자료 보면서 그럼 선생님 이러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주의의 특성들, 과잉행동 충동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선택적 주의 집중, 뭐 주의 집중 유지, 그다음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서는 행동적 충동성, 인지적 충동성 뭐 이러한 용어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기도 할 거예요. 자, 특장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과성 특장애라고 하는 이 잠정적 특장애와 뚜렛 장애와 헷갈려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의사 마음인 것 같아요. 증상을 보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약간 혼란스러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의사가 계속 아니잖아요. 그럼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교수님들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언급해서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많으면 교수님들도 굉장히 힘드신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어야 되는 문제가 논란이 되면 교수님들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결국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또 헷갈려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일과성으로 해야 돼요? 뚜렛 장애로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요. 무조건 저는 일단 책대로 할 거고 한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출제가 된다면 정확하게 책에 있는 키워드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과성은 음성과 운동에 해당하는 용어가 나올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1년 미만 정도. 그다음 뚜렛 장애는 이 두 가지가 1년 이상 정도로 이제 판단하는 거. 만성 음성 및 음성 특장애는
운동과 음성 중 둘 중에 한 가지가 1년 이상 나타나는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서및 행동 장애를 끝낼 거거든요. 제 얘기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들으셨으니까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이론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